16회 6회 영주 향토사 연구 발표회 일부 행사인 개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영주 문화유산 보존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송무찬입니다. 다음은 영주 문화유산 보존회 김재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주 문화유산 보존회 김재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매우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의 햇살, 기분 좋은 바람, 높고 푸르기만 한 가을 하늘을 보다가도 올해가 고작 2달 남짓 남았다는 사실이 놀라게 합니다. 금년에도 제16회 6회 영주 향토사 연구회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 하신 모든 분과 6회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6회 송지향 선생은 영국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사학자로 40여 년 동안 향토사 연구에 전념하셨습니다. 저서도 여러 가지 향토지를 많이 저서하시고 영주 향토지 등 유계일기 등 다수가 있습니다. 선생의 숭고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6회 영주 향토사 연구 발표회를 영주 문화유산 보존회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회는 1996년 영주 금석문동호회로 창립되어 2004년 영주 문화유산 보존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본회는 매월 문화유산 답사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연중 행사로는 학술대회, 자료집 발간,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 문화재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며 영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개선 발전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신 유림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발표자로 귀한 시간 내어주신 부산 근현대역사관 정유진님, 동국대 경제전문대학원 조은철 교수님, 영국대 사학과 김정용 교수님 세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회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영주시와 영주문화원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주문화원 김기진 원장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연구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도 제가 감격하고 꼭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영주 숙주사 사지 출도의 소금동상 연구 이런데 저는 사실로 이 유물을 사진으로 좀 본 적은 있습니다. 한두 번. 실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송지향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역사 편찬, 영주 시사 편찬에 대해서 참 많은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참 일을 하셨는데 참 지금도 우리가 이런 분이 지금 현시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지향 선생님과 같은 사람 분들이 나오면 확실히 좀 지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명한 하늘에 산뜻한 가을 바람이 불고 단풍이 짙게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에 제16회 6회 영주 향토사 연구 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이 뜻깊은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김재호 영주문화유산 보존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그 뿌리가 깊을수록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이 풍부해집니다. 영주문화유산 보존회가 이처럼 오랜 세월을 지나며 이어져 온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발표되는 연구들은 영주의 향토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주문화유산 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문화유산을 지켜가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회의원 임종득 대도. 예, 그럼 1부 개회식은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6회 6회 영주 향토사 연구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근현대 역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유진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집에서 영주까지 4시간을 걸쳐서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부산에서는 이번 주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혹시 오늘도 날씨가 좋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지난달에도 제가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영주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항상 영주는 올 때마다 기분 좋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릴 주제는 영주 숙소사지 출토 소금동불상이고요. 발표 순서는 먼저 영주 숙소사의 문헌 기록과 유물도 살펴보고 다음으로 소금동불상을 시대별로 분류해서 시대별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도 보고 마지막으로 의의를 통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예정입니다. 영주는 깊은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곳인데요. 대표적으로 부석사가 있습니다. 건축사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고 또 2018년도에 부석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영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수서원도 201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주는 깊은 역사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말 좋은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숙소사는 다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숙소사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경상북도 영주시 순우면 내중리 158번지 일원에 소재했던 사찰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오늘날의 소수서원의 위치입니다. 즉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소수서원이 건립되기 이전에 그 자리에 숙소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것이죠. 숙소사와 관련해서 이 사찰이 언제 지어졌고 또 언제 폐사되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소수서원이 지금 현재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수서원 내에 숙소사의 것으로 보여지는 석조물이 현존하고 있고 또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문헌 기록과 소금동불상을 통해 어떠한 사찰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사지, 그러니까 지금의 소수서원의 지형을 보면 영구봉이 있고 그 주위를 줍게로 두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소수서원을 정말 많이 방문해 보았는데요. 또 주위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 왜 조선시대에 최초의 서원의 시작을 이곳에 건립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숙소사와 관련된 문헌 기록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숙소사와 관련된 문헌 기록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고려시대는 숙소사가 현존했을 때의 기록이고 조선시대의 기록에서는 숙소사의 폐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기록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기록은 숙소사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인 진간선사 50 파피문입니다. 고려의 진간선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고 고려로 다시 돌아오자 고려의 3대 정종이 진간선사의 숙소사의 주지로 있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렇게 진간선사는 숙소사에서 주지로 4년간 머물면서
치마병. 여기서 치마병은 그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치마병도 낫게 하고 육로에 다리를 놓아 모두 정도로 돌아가게 하였다는데 이것은 불교를 포교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록으로 숙수사는 고려시대의 왕명으로 주지를 임명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찰이었고 또 당시의 여느 사찰처럼 의료와 포교의 행위가 활발하게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록은 인경식 묘지명인데요. 인경식은 고려 의종 때 관직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의 둘째 아들인 유승이 머리를 깎고 중대사로 숙수사 주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에는 다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승과라는 제도가 있었죠. 승려의 선발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험 제도인 이 승과에 합격하면 대선이라는 법계를 받고 이후에 대덕과 대사를 거쳐 중대사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중대사로 숙수사 주지에 있었다고 하니 고려 중기까지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찰로 유지하면서 숙수사가 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의 기록입니다. 신증동궁 여지승남을 보면 숙수사가 모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폐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고요. 이 기록은 중종실록에 나와 있는데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주세봉이 서원을 건립하기 위해 숙수사의 터를 닦다가 구리 그릇 300여 근이 나왔다는 기록입니다. 이 구리 그릇을 팔아서 책을 사두었는데 없는 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구리 그릇 300여 근을 오늘로 치면 180kg 정도 되는데 아마 불전에 올렸던 공양부이거나 사용된 그릇일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상당수의 인원이 동원되어 활발한 의례가 이루어졌던 사찰이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릉잡고에서 공이 젊었을 때 이곳에서 독서하였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공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을 일컫는 말입니다. 서원에서는 학자를 배양하는데 소수서원에서는 고려의 유학자 안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안향이 소년 시절에 숙수사에서 독서하였다고 하니 1260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기에 적어도 고려 후기까지는 법등이 이어졌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죽계지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안축이 사위 정생에게 고향인 흥주 영부산 숙수로의 경치에 대해 절구 한 수를 짓게 합니다. 신령스러운 거북이 산머리는 영부공이고 그 아래 깊은 시냇가는 죽계를 의미하고 백척을 누구하기 우뚝하다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외에도 주세붕이 소수서원을 건립 후에 편찬한 무릉잡고와 소수서원지에서는 소수서원 입지에 대한 수려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소수서원지에서는 중국 여산의 백록동 서원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 길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산의 백록동 서원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가 강론을 펼친 곳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건립하는 만큼 처음으로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전래한 안향이 머문 숙수사지를 소수서원의 건립지로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사찰 터위에 서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찰과 서원은 성격은 다르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학문을 닫기에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의례도 행해져야 합니다. 또 인가와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공부하기 좋은 이러한 확보된 길지에다가 사찰터 위에 건립하는 것은 기초적인 토목공사도 줄일 수 있고 사찰 건물에 사용했던 속초물을 활용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이점입니다. 다른 서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소수서원뿐만 아니라 많은 서원이 사찰터 위에 건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헌 기록을 총정리해보면 숙수사는 고려시대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찰로 법등이 이어졌고 조선 중기부터는 소수서원 건립 이전에 이미 폐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숙수사와 관련된 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표가 숙소사와 관련된 유물들인데요. 현재 서원 내에서 볼 수 있는 유물의 위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서원의 충료교육관 지점이 소금동 불상 27구가 출토된 곳입니다. 유물 중에는 불상 광배편과 불상 대자도 볼 수 있는데요. 불상 대자는 원래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숙소사 또한 이 대자에 안치했을 불상이 따로 존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에서 2015년도에 전국의 사지와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에 물론 숙소사지도 있었고 이렇게 숙소사지일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점을 관련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단간지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숙소사지 단간지주입니다. 소수서원 입구에 들어가시다가 오른쪽에 지금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단간지주는 절의 위치를 알리는 상징적인 조형물로 숙소사가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간지주도 표면에 은각이 어떻게 새겨져 있고 또 어떠한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또 비교를 위해 다른 사찰의 단간지주 사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고 계시는 맨 왼쪽 사진은 경주의 삼랑사지 단간지주이고 가운데는 영주 비로사, 오른쪽은 영주 부석사의 단간지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비로사와 부석사와 숙소사지의 단간지주가 굉장히 유사한 유형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물 또한 다른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연대를 추정해 보면 7세기 후반부터 9세기 후반까지로 파악되고 보통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숙소사가 해당 시기에 중창되거나 버금가는 규모의 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소금동 불상입니다. 소금동 불상의 출토 경위를 살펴보면 1953년 12월 1일 소수서원 북쪽에 있던 소수중학교의 운동장, 지금의 소수서원의 충교교육관 지점입니다. 이 운동장 공사 중 소금동 불상 27구가 출토되었습니다. 당시 지하 1m 정도의 깊이에서 지름이 40에서 50cm인 적색의 흙 덩어리가 출토되었는데 이 흙을 깨어보니 소금동 불상이 다량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주위에 회색 토기의 파편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이미 파손이 심해 부분적으로 없어진 부분이 많고 현재는 이 복원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27구의 숙소사지에서 출토된 이 소금동 불상은 6.4에서 17.5cm로 모두 소형에 속하며 금동 3종 불상, 금동 열의 입상 13구, 금동 열의 자상, 보살입상 5구, 보살자상, 한생불입상, 단가상, 신장상, 공양자상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도상이 확인됩니다. 이 불상들을 시대별로 분류해보면 삼국시대의 13구, 통일신라시대의 8구, 고려시대의 6구로 연대가 굉장히 넓은 시대를 달리하는 다양한 불상이 출토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에서도 불상이 제작하게 됩니다. 신라는 불교 공인이 제일 늦은 만큼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약한 조형성을 보이지만 고구려의 양식이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신라의 독창적인 불상 양식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가운데 금동보살입상은 신라의 금동보살입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불상입니다. 현재 학계에 알려진 신라의 보살입상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보살상이 숙소사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6세기 후반의 신라 보살상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던 왼쪽 고구려의 보살상과 또 오른쪽의 백제에서 나와 있는 보살상과 굉장히 유사한 양식을 보이죠.
이렇게 삼국을 대표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을 통해서 신라도 해당 시기의 고구려와 백제처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식을 띠는 모설상을 제작하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주의 지역적 특성상 고구려의 양식이 보이는 상도 나타나는데요. 고구려는 북위로부터 불교를 도입하면서 불상의 영향 또한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두꺼운 대의를 입고 있고 또 가슴 밑으로 연속적인 U자형의 옷주름을 표현하는 등 단순하면서 몸체의 양감이 강조된 형식의 상이 이렇게 숙소사지에서 출토된 상에서도 나타납니다. 발목 아래로 옷자락이 드러나고 왼쪽으로 감싸고 넘겨가는 대의 끝자락 처리도 7세기 때에 주로 보이는 차기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 계시는 숙소사지에서 출토된 이 세 가지의 세구의 불상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약간 삐딱하게 굽은 듯한 자세와 한쪽 어깨를 드러낸 듯한 차기법이 보이고요.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둥근 보주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불상은 현재 한 20여 구가 남아 있는데 모두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신라에서 집중적으로 유행한 불상 형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인 한생불과 방가사유상도 나타나기에 신라 금동불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통일신라시대의 경우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의 옷주름은 크게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Y자형 옷주름이고 두 번째는 U자형 옷주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옷주름이 모두 숙소사지 출토된 불상에서도 나타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으로 Y자형 옷주름이 이렇게 유사하게 나타나고 또 이렇게 크게 U자형으로 떨어지는 듯한 옷주름도 두 가지 형식 모두 숙소사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시대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불상이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고려시대의 경우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는 상은 뒷면이 거의 없는 굉장히 평평한 판불로 형식으로 주조된 상입니다. 하단부에 긴 촉이 있어 불감이나 정각의 내부 공간과 같이 어딘가에 고정하여 봉안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판불은 현재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7세기의 판불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발견되지 않다가 숙소사지에서 판불의 형식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7세기 때 경주의 안압지에서 판불 형식이 주조되다가 이후에 고려까지 근데 사실 이 상은 그 경주 안압지에 출토된 상에 비하면 조형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꾸준히 판불이 지속적으로 제작되어서 고려시대까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금동 삼전배 외에도 금동 신장상 또한 출토되었는데요. 금동 신장상 또한 평평한 판불 형식으로 주조되었고 불교의 고급심인 신장상 또한 고려의 석탑 조각에서 굉장히 유사한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 시대별로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도상과 주조 방법, 시대를 달리하는 다양한 상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문헌기록과 석조물과 금동불상을 모두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숙소사의 존속기간 또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소금동 불상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이동이 쉽기 때문에 출토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숙소사지의 경우 숙소사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토 경위를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고 또 다양한 토상이 나타나기에 금동불 연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럼 이어서 시대를 달리하는 다양한 상들이 숙소사에 집중될 수 있었던 영주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주는 지역 특성상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양국 세력 유지의 요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주군은 고구려의 영토였으나 신라 파사이사금이 공격하여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순흥군은 고구려의 급발상군이었으나 신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영주는 고대부터 군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였고, 이는 고구려를 통한 선진문물이 들어오는 신라의 북방 문화 수입 경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속소사지에서 출토된 소금동 불상 중에서도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불상이 확인되고 있어 속소사 역시 이 지역으로 전래된 고구려의 불교 문화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속소사지 인근의 사찰을 살펴보면 부석사, 초암사, 비로사, 성열사, 그 다음에 초방사 등이 이렇게 파악되는데요. 이 중에 부석사와 초암사의 창건 시기는 7세기 때로 확인되고 있고, 또 영주 지역에 고대 마의 불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영주 지역은 일찍부터 불교 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소사지에서도 삼국시대의 소금동 불상이 출토되었고, 소조서원 내의 석조 광배편도 고식을 것으로 보이기에 속소사 역시 영주 지역의 불교 문화가 발달하는 현상 속에서 삼국시대부터 사찰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9세기 때에 크고 작은 불사가 진행되는 흐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숙소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부석사는 통일신라 시대의 화엄 종찰로서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며, 해당 시기는 숙소사 역시 화엄 문화권에 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27구의 소금동 불상을 매장한 연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시대를 달리하는 불상이 한 곳에서 다량 발견된 출토 상황을 보면 의도적으로 매장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27구로 다량 발견되고 상의 편년이 어느 시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도상이 다양하기에 확실하게 연유를 밝히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숙소사지에서 출토된 경우처럼 다량으로 소금동 불상이 출토된 사례입니다. 굉장히 사례는 드물지만 경주 황룡사, 영주 부석사, 그리고 하천 해인사처럼 규모가 큰 사찰의 경우 출토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들은 한 시대에 집중적으로 제작되거나 특정한 신앙에 의해 제작되었는데요. 특히 금강산 유점사의 53불 같은 경우는 53불 신앙에 의해서 한 시대에 만들어진 특정한 신앙에 의해 이렇게 제작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 반면에 숙소사지의 경우 시대를 달리하는 상이 굉장히 다량으로 출토되어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들 중 부석사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부석사에서 출토된 상들은 1918년 4월 26일 무량수전 보수 중 불당과 조사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이 불상들은 모두 도난당해서 행방을 알 수 없고, 일제강점기에서 발간된 보고서의 사진을 통해 일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석사의 사례를 보면 모두 소금동 불상이고 도양이 다양한 상들이 출토되었는데요. 탄생불도 있고 숙소사지 출토의 불상과 굉장히 유사한 이런 불상도 있고 좌상도 있고 신장상도 출토되었습니다. 만약 이 부석사의 사례가 남아 있었으면 숙소사지의 사례와 한번 비교해서 굉장히 더 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 확인되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숙소 사진은 부석사와 위치도 굉장히 가깝고 그나마 사례가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와 보았습니다. 소금동 불상은 이동이 쉬워 정확한 출토지와 출토 경위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숙소사지에서 출토된 소금동 불상의 경우 비교적 출토 경위가 명확하고 시대를 달리하는 다양한 도상의 상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시대를 달리하는
다양한 도상의상이 다량으로 출토된 예는 숙수사지가 유일하기에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수사지에 대한 발굴은 이루어질 수 없고 수수소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발굴은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앞서 보았던 단편적인 문헌 기록과 또 석조물과 소금동 불상을 통해 숙수사의 존속 기간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고 사격도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더불어 숙수사지 또한 그 자리에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유교의 전이라는 시대적인 역사성과 또 상징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주지 편찬 과정과 의미라는 주제 발표를 해주실 경북대학교 김정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정훈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으로 있는 자료를 뭘 좀 하나 보여드릴까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이버인데요. 여기에서 이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심심하실 때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이제 규장각이라고, 예, 그러니까 왕실에서 그러니까 왕립도서관이에요. 예, 왕립도서관 개념인데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만들어져 활발했었죠.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규장각이 조선 이제 국가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많은 자료들을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대 부설 기관으로 해서 이제 그 연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혹시 뭐 이렇게 여유가 있으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정보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문집, 뭐 관보, 뭐 쭉쭉 있습니다. 한국학센터 지리지 한 이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지도 위에 여러 이제 지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꼭 눌러 보시면은 정보가 나옵니다. 보면 대구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경북도 있죠. 예. 이쪽으로 꼭 들어가 보시면은 동네가 이제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혹시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이렇게 한번 이런 거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영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영주에서 간행한 각종 지리지 정보가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크게 두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 개천지, 순흥지, 영주, 군, 읍지의 제목과 같은 것들은 이건 고서, 책의 형식입니다. 책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책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책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이건 조선 후기에 나온 건데요. 조선 후기에 나온 지리지라 하면 그 동네의 정보를 모아둔 책입니다. 네, 책인데 그 동네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보여주는 방법은 크게 두 타입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첫 번째 타입은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책에다가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많이 접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택리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중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예예요. 인문지리서라고 합니다. 글로 써놨어요. 글로 썼기 때문에 상상을 좀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처럼 다른 동네라면 저는 이제 의성 출신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안동이나 이렇게 영주나 와서 봐야 학가산 밑에 집을 지었다 하는데 학가산은 안동에도 있었는데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글로 써놓은 지리서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그런 지리서라고 하더라도 그림을 앞에다 그려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줘야 이제 좀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건치연협이라고 해가지고 영주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고을의 간략한 역사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말고 다른 이름으로 또 뭐라고 하죠?
영천, 예, 조선시대 영천이었어요. 이제 편의상자가 영주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 말고는요? 또 뭐가 있어요? 그런 이제 표현들은 고대 국가 시기부터 이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제 영주를 칭하는 또 다른 명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기인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제 뭐 어떻게 나라가 언제 영주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타입이 있고요. 또 다른 타입은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지도인데요. 경상도 읍지하는 거 있죠?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림의 여백에다가 이 지역의 정보를 좀 이렇게 서술해 둡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이제 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목판 아니고 손으로 그렸네요. 예, 그림 한 번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풍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주에 속해 있는 지역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글로 쓰는 거다. 또 하나는 그림으로 그려둔 거다. 그림으로 그려둔 건 고지도.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그 지리지 혹은 읍지 뭐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거 이제 만들려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드론 같은 거 저 위에다 띄워놓고 딱 내려다 보면 아 여기 산이 있군 들이 있군 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겠죠.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 가운데 생각하시는 다 지도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맞죠. 김정호, 뭐 정상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그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옛날 이야기 책 이런 거 보면 조그만 가방 하나 메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뭐 지도를 그렸대요. 이게 될 일일까요? 될까? 이게 상상 한번 해봐야지. 이게 말일까? 이게 될 일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한 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김정호가 대동여지도 보시는 대동여지도를 이제 만들 때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국가에서는 매우 반대를 했대요. 왜? 이런 정보를 모아놨다가 혹시 뭐 일본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제 개인이든 아니면은 그 국가든 지리지 정보를 이제 국가가 가급적이면 독점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개인이 지리지나 지도 읍지를 만드는 거를 가급적이면 통제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뭐 대동여지도 만드는 과정하면 이제 뭐 옛날 이야기 책에 그런 것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웃긴 일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영주에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장 관심 있을 항목이 뭘까? 1년 중에서 내가 가장 궁금한 거. 뭐 제사, 그건 우리 집안의 일이고. 국가의 어떤 다양한 대소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당연히. 있겠죠? 네. 국가에서 하는 각종의 어떤 그 행사들 가운데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주요한 뉴스 뭘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 과거 시험 이런 거 재밌다. 그렇죠. 과거 시험 같은 거. 언제 시험 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11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 목요일에 시험 보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수능 보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좋은 일 있으면 시험 한번 봐요. 준광시 뭐 이런 거. 정기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그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인지는 계속 결정을 그때마다 달리 하거든요.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그럼 가야죠. 짐 싸서. 영주에서 한양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까요? 영주 안 사고 뭘까지 안 걸려요? 뭘까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빨리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운 그걸로는 한양에서 영남대로 따라 부산까지 가는데 12일 말통 하면. 영주는 그래서 이제 영주 이하에 있는 동네들보다 훨씬 대처해요. 서울에 가깝거든요. 서울에서 정보들이 다 오기 때문에 서울에 가까운 이곳은 경상도의 어떤 지역보다 빨리 정보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가려면 어떻게 가요? 감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제가 영주를 많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오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이제 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분들한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개인이 만드는 것, 혹은 지리 정보를 개인,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수합하는 거를 국가가 굉장히 통제했다. 그러면 안 된다. 막 김정은가 대동여지도 만드는데 국가가 막 방해했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일 수가 없다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되어서 어르신들 되게 저기 찾아보면 지리지. 제가 얼마 전에도 어디 갔었지? 문경 옛길박물관에 갔더니 그 인근에 있던 이제 그 집안에서 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증해놓은 자료들이 막 있었는데 지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에 같은 경우에는 목판으로 만들었어요. 목판. 그래서 찍어서 하거든요. 손으로 쓰는 것과 찍었을 때 가장 이렇게 목판으로 만들어서 찍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댁이나 주변에서 자주 보시는 그 문집의 목판은 목판 자체가 수준이 되게 높아요. 좋은 목판이거든요. 그게 두껍고 튼튼합니다. 그 틀어진 거를 잘 못 봐요. 마구리가 빠지지 않고서는 그게 잘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대동여지도 목판을 이제 그 전시할 때 한번 봤더니 이게 약간 틀어지고, 그러니까 판목이 대체로 얇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얇은 판목으로 많이 찍어야 돼요. 즉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지 혹은 지도에 대한 수요는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일상 영역에서 늘 필요한 것들이었다. 또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거나 장에 간다거나 유람도 많이 가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나 지리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제 그런 정보들은 사실과 크게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이제 이쯤 하면 제가 반 정도 말했나요? 네. 반 정도 이야기한 것 가운데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그 자료집에 있는데요. 영주지를 제가 예전에 그 언제였지? 석사 과정 때였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좀 다른 세 종류의 이제 지리지. 아까 지리지는 말로 설명한다 했습니다. 어느 동네 누가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들이요. 지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의 지리지가 여러 종류가 있대요. 제가 이제 그때 공부했을 때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배웠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에도 더 찾아보고 하면 1800년대 넘어가면은 매우 많이 만듭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전까지, 그러니까 1800년 이전까지는 지리지 만드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전국에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수합해서 지리지를 만든다 하는 거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힘들어요. 그러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조선 전기에 나라 만들었습니다. 지리지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거는 영주에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여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성씨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특산물이 나고 하는 정보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전체를 놓고 보면 앞으로 쭉 돌아가서 지금 남아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세종실록 아시죠? 조선왕조 실록에서 세종실록은 다른 실록과 달리 부록편이 있어요. 세종이 워낙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 네이버에다가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왕왕왕왕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 중에 세종을 누르시면요. 쭉 올려 몇 년 있고 쭉 올리면 밑에 보면은 뭐 지리지, 악지 뭐 여러 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지리지를 눌러보시면 세종실록은 실록의 부록으로 세종이 만들어놨던 다양한 정보를 같이 수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눌러보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인문 지리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제일 오래된 게 세종실록에 붙어있는 지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대충 언제쯤 왕이었을까요? 연도, 서기연도 1400 그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그거였잖아요. 뭐였노? 한글날. 네, 한글날 그거 한글날이 1440 그쵸. 그쯤에 이제 왕이었다고 하니까 나라 만든 지가 지금 몇 년쯤 됐노? 그거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역사 시간에는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빨라요.
역사 시간. 조선시대 시간에는 내가 왕이야. 왕이 됐어. 그럼 뭐 야들이 어느 만큼 사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야죠. 그래야지 뭐 니는 세금을 얼마를 내고 니 저기 가서 일을 해라. 이 평가가 되게 수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 전체에 대한 정보를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해서 나라를 묶어놨어요. 따로 묶어 팔도지리지 뭐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만들어놨는데 그건 지금 남아있지 않고 이제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세종실록에 붙여놓은 것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국가가 국가 전체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리지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지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내용은 어느 동네 누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생산했는지가 주된 정보이다. 이걸 놓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영주는 여기 특산품이 뭐예요? 민상이 언제 이거 조선 전기에 민상을 이렇게 재배하진 않았을걸요? 초기부터? 공부를 좀 더 했었을 때. 특산물 이렇게 적 있습니다. 아마 송이 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지역적 특성상. 이제 거기에 다 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국가에서 정보를 거두는 것, 이제 정보를 수합해서 지리지를 만든 이유는 국가 통치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업데이트판이 계속 나오겠죠. 당연히. 이제 야간 업그레이드가 계속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판이 이제 중종 때 나옵니다.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제 신즉, 업데이트판 동국여지 승락인데요. 원래 제목은 동국여지 승락하는 책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는 그 앞에 있었던 지리지와 이 1500년대 만들어진 이 지리지의 가장 큰 차이는 앞에는 그냥 데이터만 있어요. 데이터만. 뭐 누가 뭐 생산했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있는데 상담 단계에 오면 달라지는 점이 이제 이 동네에서 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긴 어떤 뭐 사찰이 있고 그 사찰에 가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는 이른바 문화적인 내용들을 여기다 많이 수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게 1500년대 대략 중반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조선시대에 남아있는 지리지 종류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언제 또 이제 국가 전체가 만든 지리지가 750년 정도 돼야 돼요. 1750년이면 대충 어떤 왕이지 혹시? 영조. 맞아요, 영조. 공부를 자주 모여서 하시나 보다. 그래서 영조거든요. 그럼 아까 1550년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1750년 정도면 한 200년 정도이죠. 그럼 200년 정도 사이에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수합해서 만든 지리지 종류가 없어요. 안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나라가 망해가나? 그렇게 그때부터 망했으면 그 다음부터 200년 동안 없던 나라인데 웬간한 나라는요 200년 있기도 힘들어요. 중국 나라들 같은 경우에 500년 동안 있었다는 건 500년의 비결을 자꾸 찾아야 되는데 자꾸 뭘 하여튼 중간부터 임진왜란 뭐 망해가니까 뭐 임진왜란이란 하여튼 망한 역사를 한 500년, 200년 정도 쓰고 있는데 그런 이해는 굉장히 좀 그렇죠. 네. 그래서 한 200년 정도는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국가가 지방을 파악하는 방식이 매우 세분화돼 버려요. 그래서 인구가 필요하다. 인구 조사를 따로 합니다. 토지가 필요하죠. 토지 조사를 따로 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 대장이 따로 있고요. 인구 대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권의 책으로 동네 정보를 다 모은다? 사실 이게 업데이트가 뭐 1년 만에 계속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자료들은 이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 확보가 돼요. 그래서 굳이 지리지를 가지고 국가 통치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는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 전기에 필요했던 지리지의 목적과 1500년 중반 이후에 지리지를 만드는 목적이 같다 다르다? 다르겠죠? 네, 달라요. 1500년 이후에 이제 지리지를 만든 목적은 15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지리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때부터의 지리지는 동네 역사예요. 그러니까 통치 데이터를 몇 명 살까요? 그래서 지리지에 조선 영주가 150명이었으니까 150명이다. 이게 적다, 많다. 왜 안동보다 작냐, 많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500년대부터 한 1700년까지는
170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지리지는 그 지역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국가에서 전체로 수합하지 이제는 않습니다. 그 시기에는. 물론 후대로 가면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국가 전체가 수합하지는 않고. 자, 그러면 지역에서 유력한, 그러니까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리지를 만듭니다. 뭐랑 비슷하냐면요. 아까 좀 전에 선생님 발표하셨을 때 무슨 절이었지? 무슨 절이었어요? 숙수사. 숙수사인데 근데 지금 숙수사는 우리는 숙수사로 기억 안 하잖아요. 전 조선 사람이라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숙수사는 서원이거든요. 서원 그 서원 대충 언제쯤 만들어진지 아세요? 1543년. 제가 서원학회 이사거든요. 네, 한국 서원학회 이사예요. 서원도 공부 이럴 때 한번 해주시고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 호계서원에서 학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1543년이죠. 좀 재밌지 않아요? 지리지를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안 만들던 대략의 시점과 반대로 얘기하면 지역에 있던 어떤 그 지식인들이 자기 동네 역사를 지리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던 시기. 제가 아까 대충 언제라고요? 1500년대 중반이라고 했죠? 그게 각 지역에서 각 지역이라고 얘기하기 또 그렇다. 왜냐하면 영주는 굉장히 빠른 시점에 얘기 전에 개명한 도시라서 일찍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1543년에 이제 서원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서원을 만들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역사를 지리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기술하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곳 안에서 지역의 정보, 지역의 역사를 같이 공부도 하고 또 공유도 하고 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도 주고 이게 뭐 향약, 향규, 단지 여기에 들어오는 개념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지리지를 만들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의하고 하는 이 공간 뭐 필요하잖아요. 오늘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어디서 했다? 서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영주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서원이 뭐지? 소수서원? 근데 이제 이런 시리즈 같은 거 만들 때 주로 베이스 캠프, 주로 이제 편찬 본부를 차려놓고 했던 데는 이산서원이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산서원이 의미가 매우 큽니다. 되게 본인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되게 향사를 이제 지내고 하기 때문에 그 이산서원이 이제 그 영주의 지역사회 지식인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그 어떤 서원으로 이제 기능을 했었고 학교가 제일 빨리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지리지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제 소개된 바, 그래서 소수박물관에서 이제 그거를 번역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영주 삼읍지로 나온 이제 번역되어 있는 책들 있죠? 네, 그거 보시면 이제 어떻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런데 비슷한 시기예요. 이제 괴학고택본, 뭐 취사본, 학사본 이렇게 통상 명명이 되는데 한 1600년, 1640년, 뭐 1600년 한 중반 정도에 그게 3개가 나왔더라고요. 네, 비슷한 시점에. 또 왜 이랬지? 왜 이랬을까요? 1번은 이 책을 편찬한다 하고 간행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정보를 수합해서 묶어 놓습니다. 네, 묶는 작업을 하죠.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김륵, 뭐 이런 오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처음에 만들었어요. 만들다가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벼슬 부르면 가야 되고 또 뭐 편찮으시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각종 사연들 때문에 만들다가 이제 약간 중단 상태 쭉 이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이제 완성을 해내는 게 한 1600, 한 40, 50년 정도로 이제 대충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서문을 보시면은 그때의 사정을 조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39페이지를 보시면은 39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써놓은 거는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보시면은 각자 자기 마을들의 사실을 기록해서 동네마다 이제 통번을 돌리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을에 있는 정보들을 수합해서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모아갖고 이제 보내겠죠? 근데 이제 뭐 그 다음에 내용 알겠지만 보내라고 하면 어떤 동네는 빨리 보내요. 금방 써서 보내는데 어떤 동네는 안 해.
안 해가지고 어떻게 계속 얘기라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그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 영주지와 그 영주의 이제 항목과 그다음에 영주 사람들이 만든 영주지 사이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네. 상식적으로 영주 사람들이 만든 영주지 리지가 훨씬 더 상세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의 특징이 더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 국가에서 만든 그 지리지는 뭐 강력, 뭐 역사, 뭐 풍속, 뭐 쭈루룩 이제 전국에 똑같이 제시를 해요. 하는데 이제 지역에서 만든 건 거기다가 각 동네 사정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지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고요. 자, 그 대신 이제 주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체될 수가 있겠죠. 근데 내용이 균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 수합해서 갖다 주는 동네. 어떤 동네가 그렇게 할까요? 자, 영주 여러 동네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 며칠까지 이제 그 동네 현황 파악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과거 출급제자 있잖아요. 과거나 교수한 사람들이 있는 동네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빠른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동네 약간 더디거나 늦어진 경우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글과 가까운 분들이 많은 동네가 빨리 이제 수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항목으로 지리지가 이제 만들어졌다, 영주가.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시기에 여러 종류가 나온다는 건 달리 얘기하면 이걸 나쁜 사람들, 나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들끼리 갈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못 만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 같은 현상을 이게 그렇거든요. 긍정 그 물품이 물이 있으면 반밖에 없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이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 정보를 수합을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었는데 의견이 통일이 안 되겠죠. 우리 자료에 제가 제시해놨는데요. 의견이 이제 제시가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됐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만들었다는 것과 그다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지역에 있는 정보를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일처럼 모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계속 개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동네에서 이번에 그렇게 말고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 좀 무시라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혹시 되게 시간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면은 저 사람도 실력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시잖아요.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를테면 A라고 하는 이제 그 관료가 관직 생활을 하다가 B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제대로 못한다고 욕을 해요. 말이 나쁘게 말하면 욕인데 나를 이제 비판하겠죠. 내가 김정은이 제시한 이 정책은 적절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누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죠? 네. 그래서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선시대 4대부 관료들의 통념은 그래? 그러면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러면 알겠다. 나는 너스를 그만두고 집으로 갈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 공방이 지리해요. 길어요. 이걸 피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제 네가 뭐 행실이 나빠 이게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나와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래 그럼 내가 생각을 잘못했으니까 난 내려갈게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걸 피혐 요 기간이 되게 길어요. 달리 얘기하면 이거는 나와 상대방 의견이 다르죠. 다르면 그 됐다 치아라 니 혼자 말이야 이게 아니고 자기도 각자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험의 기간만큼 나와 네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반대했던 사람도 혹은 그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도 그 기간만큼 서로를 혹은 다른 안건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영주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이제 지체가 되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서 또 그런 것들이 그 구성원들 사이에 시간을 두고 서로를 설득하기도 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역을 살고 있는 지식인들
지식인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의 특징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사회 일이 곧 내일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역사를 이거 누가 돈 줘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시기에 나온 지리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지역의 역사를 정리한다. 그다음에 나와 다른 의견이 있는 이제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지역의 어떤 공통된 정보로 이제 정리를 한다. 이게 1500년대 중반을 혹은 그 이후를 살았던 조선시대 4대부들의 모습입니다. 결코 이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고집하거나 냈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대신 좀 시간은 좀 지체가 돼요. 더딜 수 있죠. 설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록에 수많은 피험들,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나온 여러 종류의 지방 지리지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리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시간이 됐는지, 혹은 부족할 수, 혹은 넘칠 수도. 네. 이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은 저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교수님이죠. 우리 이산서원에서 발간된 영주지, 영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석사 및 소수서원의 세계 유산적 가치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해주실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며 문화재공부법이라는 책의 저자인 조훈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나오면 조금 순간적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앞에 두 분들이 강의를 워낙 잘하시다가 강의의 깊이가 있으니까 역시 이 발표회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학술의 품격을 좀 높여주시네요. 많이 높여주시고 그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되는데 조금 약간 두려운 마음이 남습니다. 아까 전에 고문서 이야기하시는데 영주시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고문서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고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래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제일 오늘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이 자리에 왜 영주시 젊은이들이 없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보시면 제목이 앞에 부석사와 소수서원은 사실 제가 공지 앞에 문자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아시니까 그 이야기보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외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도 조금 두렵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활용을 해보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런 자리는 여기 영주시 공무원 계십니까? 공무원 혹시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영주시 교육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용 방안이 뭐냐면 무조건 공문을 내셔가지고 일단은 영주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무조건 필참시키셔야 돼요. 이게 일단 학생들까지 오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향토사지만 이 향토사를 통해 가지고 뭘 하는가면 이 지역 주민이라는 자긍심과 아니 정체성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영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예전에 비해서 먹고 사는 것은 나아졌을지 몰라도 한반도,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요. 자긍심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것은 좀 좋아질지 몰라도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불평, 불만이 많아요. 지역 주민은 자꾸 떠나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영주 시민도 10만 명에서 추락했대요. 이제 1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외부 사람들이 영주에 들어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일단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금 신생아 애들이 탄생하지 않는다는데 애들 노는 건 출산 문제도 정말 중요한데 그 출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태어났는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제 강의 목적은 겁니다. 그러려면 영주시에서
영주시청에서, 영주시 문화원에서, 영주시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영주의 지역의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도로를 만들고 뭐 공사를 하면 뻑하면 100억 넘어갑니다. 뭐 박물관 하나 만들고 체험관 하나 만들면 최하 100억이 넘어가고 어떤 것은 1000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226개가 있는데 요즘 보십시오. 지자체 하나 만들 때 1,500억 이렇게 나옵니다. 인구는 5만도 안 되는데 무슨 1,000억씩 나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중에 1%만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경제적 돈을 쓰면 이 지역에서 문제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억만 있으면 됩니다. 1억만 있으면 1년 동안 지역에 계시는 젊은이들이 사실 여기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주시와 문화에 대한 백과사전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젊은이가 강의하면 아 저거는 내 경험상 틀렸는데 이런 걸 끝나고 난 뒤에 깊이 있게 토론을 해서 그걸 또 중간에 교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 젊은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이 세대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영주시를 떠나라면 아무도 안 떠납니다. 왜?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자부심이 없습니다. 그 자부심을 키워주는 게 바로 이런 장소인데 이런 장소에서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주시에는 교장, 교감선생님들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 계시는 분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이런 강의를 듣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그게 해결 방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영주가 태백산맥, 소백산맥을 지나면 바로 영주입니다. 영주는 10성지 중에 1성지다. 그리고 남사구가 여기서 지나가면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사람을 구해주는 산이다. 그러니까 이 좋은 토양에서 인삼도 나고 사과도 나고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사업을 해서 인견도 만들고 영주 한우도 유명하고 그리고 영주시에 빠질 수 없는 문화유산이 뭡니까? 부석사, 소수원, 무선마을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10만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부석사와 소수서원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바람 이제는 영주시가 중소도시에서 세계인이 쳐다보는 매력적인 도시로 둔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인이 매력적으로 세력이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인들이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세계유산이니까 영주시에 왔다. 그러면 이제부터 영주시에 외국인들도 올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영주시에 왔을 때 영주 시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같으면 지금 앉아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많이 설치했으니까 와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안 옵니다. 그리고 영주시가 선비의 고장, 선비의 고장이 이게 어르신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지금 젊은이들한테 선비의 고장은 방문하고 싶은 이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석사를 찾으라. 우리나라 최고의 화엄 종찰이다. 그리고 소수서원은 최초의 서원이다. 젊은이들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불교에도 관심 없고 서원도 관심 없고 서원 고리타분한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그러니까 서원을 오라는 게 아니고 사찰을 오라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지키고 갖고 와야 된다. 여기에 너희들도 동참하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석사와 무량수전, 부석사 무량수전 아니면 소수서원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왔을 때 외부인을 끌어들였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선마을, 화해마을이나 봉화에 가면 닥실마을은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무선마을은 생각보다 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무선마을, 그게 와라. 일반인들은 바깥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선마을의 포인트는 그게 반남박씨와 김씨 두 분의 성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가 성모 조동탁 조지훈 선생의 외갓집이죠. 그게 외갓집이 아니고 뭡니까? 처갓집입니다. 처갓집.
그 별이라는 시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 시인대회를 거기서 개최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해가지고 아니면 그분의 지금 뭡니까? 지금 외무부 장관의 외갓집 아닙니까? 그러면 외교부에 연락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일단 초빙을 해야 됩니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외교관들 전부 다 문서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문서를 보내보셔가지고 여기 영주에 와라. 그러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인재를 키우셔야 됩니다. 인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하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3년만 영주시청에서 영주문화원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셔가지고 외부 유명한 강사를 끌어들여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시면서 뭔가 서서히 반하죠. 뭔가 점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사실은 이 강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한 500회 이상을 했습니다만 30분짜리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2시간, 보통 4시간입니다. 많으면 7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감사원 같은데 제가 1시간 다른 거에서 감사원 대표하고 싸워가지고 4시간을 받아내고요. 경기도 인재개발 같은 것은 싸워가지고 7시간을 받아냅니다. 근데 30분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슬라이드를 240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120장으로 줄이고 80장으로 줄이고 60장으로 최종적으로 어제 새벽 2시 40분에 60장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60장을 30분 하는 건 좀 무리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림이나 좀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금 했는 거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했는 것 같습니다. 인재를 키우셔야 됩니다. 인재를. 그러니까 건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만들고 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십시오. 만약에 K-팝, K-드라마에서 지금 세계적인 열풍입니다. 근데 K-팝, K-드라마, K-푸드는 하나의 뭡니까? 한국어 문화를 알리는데 그런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그럼 한국의 문화의 진짜 본질이 뭐냐? 한국인의 정신 속에 있는 한국인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그 사상, 이념이 뭐냐 하면 여러분도 이해하다시피 불교와 유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교와 유교 속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담겨있는데 그 불교와 유교의 그 뿌리가 있느냐? 그게 영주시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알려면 영주에 와서 배워라. 그럼 영주에 와서 뭘 배우느냐? 부석사와 소수원에 가면 답이 나온다. 그렇게 제가 만약에 유치했단 말입니다. 한 2,000명을 유치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지. 유치는 제가 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단 말입니다. 교육이 안 돼가지고. 머릿속에 아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부석사 소수원은 이렇게 여러분들 제하고 지금 대화를 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거 하고 외국인이 왔을 때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왔을 때 아니면 어린애들이 왔을 때 만약에 외교관 대사들이 왔을 때 강의 방식은 전부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가지고 유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좀 틀리는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 외부 사람이니까 좀 양해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뭐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요. 여기가 빌어봅니다. 죄송하지만 앞에 불 좀 꺼줘도 되시는데 안 되겠어요. 불 꺼주시되 여기가 빌어봉입니다. 빌어봉. 여기가 빌어봉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 빌어봉 이게 저 백두대간 소백산을 중심으로 왕실 문화와 불교 선비 문화가 갈라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 소백산만 지나오면 바로 영주가 되죠. 그러면 저 윗동네에는 주로 왕실 문화, 궁궐, 종묘, 왕릉 저런 것들이 유행하고 여기는 뭡니까? 사찰, 서원 이게 양대 산맥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영주시가 부활하려면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데 지역 전문가도 중요합니다만 이 앞으로는 이걸 아는 이 문화를 아는 지역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영주시만 아는 게 아니고
지역 전문가, 저 서울 국물도 알고 종묘도 알고 왕릉도 알고 저게 아는 지역 영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재를 뽑아가지고 이 인재를 저런 데 답사를 보내야 됩니다. 외국에 가면 경비가 많이 들면 국내라도 저런 데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고등학교 대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고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고향으로 올 때 그냥 놀리지 말고 시청에서 나서야 돼요. 나서가지고 버스를 배절해가지고 한 바퀴 그죠? 한 바퀴 돌리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주고 해가지고 내가 영주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떠나지 마라. 영주시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 그렇게 해봤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안동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안동이 먼저 시작해서 안동에서 도산서원, 봉정사, 화해마을 저렇게 바로 만들어서 바로 경주로 뛰어버립니다. 안동은 영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관광 자원으로서 가장 완벽한 관광 자원이 뭔가 하면 사찰이 있고 서원이 있고 양만 마을이 있고 이게 세 박자가 갖추면 딱 좋은데 그게 안동에도 있고 우리 영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영주시에서 일단은 뭡니까? 우리끼리 일단 영주시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영주 우리 도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여기는 안동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협업을 해서 같이 하고 이왕이면 여기 보아, 무례한 쪽은 보아하고 영주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특히 부석사에서 바로 넘어가면 무례한 쪽에 있는 개서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몽룡의 생가라는 성의성 스님의 고향 이몽룡 생가 그 옆에 오전약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아하고 여기 영주하고 안동하고 이걸 3일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회전 돌리시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관광자원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지만 가장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적인 데가 경북 일대, 경북 북부지방 일대와 경주인데 경주는 문화재가 워낙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2번이 부석사입니다. 그래서 1번에 소수서원에서 부석사로 갔다가 잠은 무선마을에서 자는 거죠. 저게 전통사상체험관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뒤져보니까 전통사상체험관 상당히 잘했대요. 여러분들 좀 언짢을지 몰라도 나는 저게 왜 무선마을에 설치된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천지인에서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늘에 대해서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설명을 열심히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전국에 10군데도 넘겠어요. 그 원도는 서울의 고궁박물관에 있고 그리고 저기 세종대왕 영릉에 가도 있고 지금 저기 서산에 가면 유방택 그게 체험관에 가도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 근데 두 번째 십성지 하면서 그게 풍수에 대해서도 거기에 설명을 쭉 해놨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십성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게 왜 무슨 말이 있지? 차라리 뭡니까? 금계마을 그죠? 십성지 일성지 금계마을 밑에 지금 항공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항공고등학교인데 거기다가 오히려 설치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영주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장소는 만약에 십성지 하나가 금계리라면 금계리 그게 한 센터 한가운데에 항공고등학교에 그게 실습지가 있습니다. 그 실습지가 진짜 명당입니다. 그 뿌리가 내려와서 풍기 향교가 있고 그 밑에 항공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동양대학교가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동양대학교가 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세계적인 세미나를 그렇게 유치해야 됩니다. 유치해서 여기서 세미나를 하면 뭔가 좋다는 장점을 마음껏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제가 좀 아쉬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차라리 저는 이렇게 그죠? 이걸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시대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의 도시 영주라 만들어 보고 싶어요. 1번은 여러분 잘 아는 뭡니까? 의상대사와 선묘낭자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뭡니까? 3번은 소수손,
2번이 무슨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은 조지훈 선생과 김나리 여사, 그분의 지구지순한 사랑, 이 이야기를 하시고, 3번은 여러분 배점이라고 들어보셨죠? 태계 이황생의 유일한 천민 제자, 이분이 여기서 저기 보시고 제가 이거 한번 쳐보니까 거기 보니까 한 걸어 다니면 한 55분 걸리대요. 그걸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 세계를 차라리 시대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로 선비는 당연히 있는 거고, 저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만약에 관광자원으로 유치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10성지 아닙니까? 10성지 1성지가 영주입니다. 그 영주의 한가운데 금계마을입니다. 금계마을. 이 좋은 땅에서 홍기 인삼도 나오고 영주 사과도 나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죠? 그래서 제가 영주시 소개를 보니까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재 이야기 나옵니다. 부석사, 소수서원, 무서마을 등이 있습니다. 부석사는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이거는 외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글을 쓸 때 조금 더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글을 쓰면 외부인들에게 관심을 가질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다 평이한 문장입니다. 마지막 결론 볼까요? 결론 맨 마지막 보십시오. 지역의 학생들에게 영주시의 이러한 매력을 알리며 그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부심을 가지느냐? 이게 공교육 속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공교육에서 역사나 문화재는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해설사님들이 강의하는 게 그게 역사의 전부 다입니다. 문화재.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재는 해설사들 강의를 몇 시간 들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제가 쉽게 말하면 수학에서 우리나라 문화재의 수준은 수학에서 미분 적분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문화재 인식은 방정식, 부등식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방정식, 부등식도 모르는 사람한테 미분 적분을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통하지 않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꾸준히, 그것도 꾸준히 시켜야 됩니다. 꾸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화재를 보시면 우리 문화재가 달리 봅니다. 저 부석사 소수원 함부로 볼 게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 같은 거 여러 번 봤습니다만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소수서원은 최초의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 배치가 무질서하다, 정형화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을 너무나 우습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수서원이 전혀 무슨 규칙이 없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보면 항상 소수서원은 무대치, 먼치, 그리고 저기 화순에 가면 온주사가 있습니다. 온주사도 고려시대 불상 보면 전부 다 무질서하게 배치됐다. 모리는 무질서하다는데 천만에요.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영주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부석사 소수원에 대해서. 그걸 사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게 제일 제가 안타깝습니다. 보십시오. 꼭 얘기는 영주뿐만 아니고 모든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서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6차 산업화 관광지구 조성, 서울에서 1000매력을 다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석사 소수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리고 마구령 터널이 개통됐다. 그러니까 저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만들면 그죠? 13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다. 자, 왔다 칩시다.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10월달 주말에 부석사 가시면 지금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볼 때 부석사 성공했는 겁니까? 그분들 와서 돈을 씁니까? 안 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계절 평범하게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반드시 주무시고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무시고.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당신이 부석사 왔는데 부석사에 아침 일출이나 저녁에 해맞이를 못 보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 것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당신이 소수서원에 갔으면 거기서 적어도 30분만 앉아있으면 보약 30만 원짜리 한 점 먹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관광문화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인증샷. 한 번 간 곳은 가지 않는다. 이런 천박한 문화 때문에 이 조문화재가 그렇게 전부 다 다운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 일과가 보면 서울에서 아침 6시에 출발, 풍기 IC 지나서 소수도 들렀다가 무석사 들렀다가 무선마을 들렀다가 서울 도착 저녁 8시. 미친 관광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가지고 인증샷 찍고 가봤네. 야 나중에 무석사 한번 갈래? 야 그 예전에 가봤어. 뭘 쓸데없는데 가보지 않는데 가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저는 부석사를 죄송하지만 30번도 넘게 갔습니다. 갈 때마다 달랐습니다. 요번에 가서 새로 봤어요. 새로운 걸 딱 보이는데 갈 때마다 새롭죠. 우리 문화재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세계문화유산 좀 엄청나죠? 엄청난데 우리만 감동을 안 합니다. 그러려니 왜? 우리는 워낙 수준이 높으니까요. 그죠? 보십시오. 여기 그죠? 이런 것들이 세계문화유산인데 여러분들 저는 만약에 영주시의 문화해설사분들이나 영주시의 문화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문화재에 관계되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걸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걸 다 보시고 난 뒤에 자 이렇게 좋은데 우리 영주시의 문화재는 어떤 차별화를 시킬 것이냐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오늘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고요. 자 한국의 산지성원에서 이렇게 7개 가운데 부석사입니다. 그러면 7개 가운데 부석사면 다른 절들도 전부 다 뭡니까? 관광객을 아니면 유치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석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세계문화에 등재됐는데 그러면 이 절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저 7개 중에서 우리 부석사를 찾아야만 되냐? 딴 절도 많은데 물론 전부 다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한 절을 택하라 했을 때 부석사를 택하겠다. 그 장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이제 관계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영주시의 대표적인 지성인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까 했잖아요. 영주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한가득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백과사전 아니십니까? 백과사전. 그걸 그냥 놀리지 마시고 이제 뿜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서 돌아가시면 영주시의 세세한 디테일한 것은 전부 다 묻혀버립니다. 묻혀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프시도 안 되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임무라고 생각하죠. 자, 이 중에서 하나 부석사가 등재가 되었고요. 그 다음 서원 마찬가지입니다. 이 9개 서원 쟁쟁한 한 조선의 성리학자들을 전부 다 배양했습니다. 그러면 이 쟁쟁한 배양을 했는데 소수서원은 왜 유명한 얘기죠? 왜? 소수서원. 별거 없던데 서원하면 도산서원, 병산서원 아니야 할 때 소수서원, 병산서원 아니야 할 때 아니야. 그게 본질을 보려면 소수서원에 와야 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도산서원이 아니고요. 도산서원이 한국정신문화의 뿌리라고 하는데 한국정신문화의 뿌리는 도산서원이 아니고 소수서원입니다. 도산서원은 10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뿌리 여기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찾았다. 그걸 지금 한국에 우리말을 이해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아마 대사관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상당히 많은 분이 답장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영주에 왔을 때 그다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이제 안내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를 부르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사찰이 있습니까? 딱 물으니까 유럽 사람들은 굴국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사람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부석사가 넘버원 1위였습니다. 부석사. 왜 하니까
그냥 경치가 죽이잖아. 그지? 최순우 선생이 베를린 기둥에 섰어. 그 다음 하니까 뭐 그거지만 경치가 죽여. 그지? 그러니까 추상적입니다. 내용이 막연하게. 우리나라 문화재 이야기 글을 쓰는 거 보면 대부분 추상적입니다. 서원에 입지 좋고 나면 경치가 좋아서 그죠? 유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땅. 되게 추상적이라니까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딱 적용을 하려면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거기는 풍수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풍수를 너무너무 혐오합니다. 특히 서울대 쪽은 풍수를 너무 혐오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재 풍수가 개입되지 않는 문화재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장담컨대 우리나라 문화재, 건축 문화재 100% 풍수가 개입되는데 우리나라에 그 많고 많은 논문 속에 풍수를 배제시켜버립니다. 풍수를. 아까 이 두 분이 각 발표하셨습니다만 문헌 자료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문헌 자료. 어디에 나왔냐? 풍수 자체를 너무 배제해버리는데 풍수를 배제한 한국 문화는 악고 없는 찐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소수도 여기는 최초의 서원이고요. 겸영정이 있고 옆에 가면 경자 바위가 있고 들어가면 여기 강당이 있고 여기 사당이 있고 저 뒤에는 직방제가 있고 일신제가 있고 학구제가 있고 지락제가 있고 뭐 학구제와 지락제는 선배들이 뭐 하는 데고 끝 질문 있습니까? 그거는 해설이 아니죠. 그거는 누구나 다 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답사올 필요는 없습니다. 답사는 그 외에 플러스 알파 우리 조상들이 이 틀을 왜 잡았느냐? 우리 문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틀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그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보석사가 왜 뛰어났냐? 그걸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 명문대학교 하버드죠. 하버드 대학이 보시면 여기 1636년입니다. 개교가 세계 최고의 그죠? 사립대학교인 하버드가 1636년 개교인데 저거 암기하기 쉽도록 이야기 설명해 드릴게요. 1636년이 뭡니까? 우리나라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나라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하버드가 설립됐습니다. 우리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1543년 543.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립대학이지만 93년이 앞서죠. 그런데 이게 설립 목적이 뭡니까? 설립 목적 자체가 목사 양성입니다. 목사 양성에 필요한 종교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밑에 보면 1636년에 개교해서 대통령 8명 배출, 노벨상 152명, 생존 억만장자가 188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뭔가 위축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버드하고 비교하느냐 말도 안 되지 하지만 목적을 보니까 목사 양성을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보십시오.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십시오. 사당을 세워 그죠? 유덕한 이를 숭상하고 서원을 세워 학문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 난을 거치고 맨 마지막 목표 기근을 건지는 것보다 급하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배가 고파 기근이 있어가 배가 고파 죽을 때라도 그래도 교육이 중요하다. 주세복수. 그러니까 오늘날 사교육의 중심, 한국 교육의 뿌리가 여기라는 것은 이분의 이 말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정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외부인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배가 고프다. 시감자 같은 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감자를 먹고 싶을 그죠? 배가 고파 험구 가족들 먹고 싶은데도 뭡니까? 시감자는 그래도 남겨둬야 되고 그죠? 저거는 남기고 배를 굶더라도 참자가 뒤틀리더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이것 때문에 한국 문화의 뿌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조선. 적을 씌워줘야 돼요. 여기서 4,000명이 나오죠. 4,000명이 배출했다는 겁니까? 그 조선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성대학생들 4,000명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기운이 지금도 가면 어른거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른거리는 이 소수서원을 어떻게 10분 만에 20분 만에 사진만 딱 찍고 온단 말입니까? 적어도 거기서 30분. 그게 강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적어도 10분은 앉아 있어야죠. 최소한.
제 생각에는 거기를 좀 그죠 개방해서 하는 그죠 공부도 좀 시키고 싶고 세미나도 거기서 했으면 싶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고 진짜 그게 목적은 주기 때문에 그 활용방을 이게 영주시 공무원들 계셨으면 제가 오늘 어떻게 하겠는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좀 유감이고요. 혹시 영주시에 계시는 그죠 시장님 계시면 좀 누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의 문화유산은 경주는 너무 많아가 문제지만 여기는 적절하게 있으면서도 가장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갈 때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아무런 배지가 모질수다 천만이에요. 그죠? 배지가 모질수한 게 아니고요. 이게 1번이 여기가 병산서원이거든요. 병산서원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병산서원하고 비교하시면 1번이 사당 아닙니까? 사당. 2번에 뭡니까? 앞에 강당이고 뒤에 저게 뭡니까? 직방제하고 일신제죠. 직방제 일신제하고 강당 이 두 개가 합해가지고 여기 있는 뭡니까? 입교당입니다. 이 두 개 같이 됐죠. 그 다음 저게 3번에 두 개 있죠. 3번. 요게 동제서재. 요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 배치.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오직 주세붕 선생이 아는 것은 학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배치를 시키고 싶은데 최초니까. 그러니까 학교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일단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법칙이 있느냐 이거죠. 어떤 법칙이 있느냐. 저게 기운이 저기서 내려옵니다. 기운이 저 소백산에서 그죠? 소백산에서 비로봉에서 원적봉을 거기 저기 비봉산으로 해서 여기 영구봉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기운이 그 기운이 바로 저렇게 떨어집니다. 1번 쪽으로. 그래서 저기 사당 저걸 제일 먼저 짓습니다. 저기 가장 포인트입니다. 수수성은 저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배치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단 보십시오. 기단이 제일 높고 기단 폭이 낮죠. 기단을 가지고 위아래를 또 만들었습니다. 기단을 가지고 또 위아래를 만들었죠. 제일 포인트가 보시면 여기가 일반인을 볼 때는 정면이죠. 일반인을 볼 때는 정면인데 정면에 이렇게 아궁이가 있는 정면은 없죠. 아궁이가 있는 정면. 원래 아궁이가 있는 정면은 없고 정면 4칸짜리 짝수짜리 정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면이 아닌 거죠. 그럼 저기가 정면입니다. 측면이 정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세붕 선생이 볼 때 여기 숙수사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숙수사지.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임금은 남면하라. 그 정신에 따라서 사당을 남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당을 남면으로 만들었는데 그 1년 뒤에 공부를 시키는 강당을 만드는데 이걸 만드는데 옛날 숙수사지를 보니까 동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임금은 남양하다 유교 예제에 따라서 이걸 남양을 시켜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남양을 시켜버리면 옆에 일직선으로 흐르는 물과 연결돼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잡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양을 시키는 풍수적인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남양을 유교 예제에 의한 남양을 만드느냐 동양을 만드느냐 이걸 주세붕 선생이 엄청 고민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낸 게 뭡니까? 그래. 유교 서원이니까 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풍수, 혈자리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두 가지 다를 살리자. 그게 바로 얘입니다. 그죠? 아, 맞아. 보석사에 이게 있었지. 그래서 이걸 커닝해서 만드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요 이야기만 해도 한 30분 걸리는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혹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여기에 궁을 조회할 때 문반의 위치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 사회자님 죄송합니다만 4시에 마쳐야 되거든요. 제가 4시 10분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4시. 문반은 1번이죠. 1번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기본적으로. 왼쪽이죠. 그죠? 자, 여기에 태조 이승계 신의는 어디에 그죠? 배양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1번이죠. 1번에 태조 이승계 신의가 배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왕의 신의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왕의 신의.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왕비입니다. 1번이죠. 1번입니다. 여기에 왕의 넘침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1번. 그죠?
자, 이게 입교당입니다. 이게 원장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원장실은 2번이 원장실이고 1번이 교무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저렇게 보는 관점이 주인 위주가 돼, 손님 위주가 아니고 주인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저 광장에서 앞을 바라볼 때 좌우가 정해지고요. 그러니까 궁궐, 서원, 사찰 모든 데가 주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왼쪽, 오른쪽이 정해지는데 서양 관점은 손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좌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찰이나 서원 같은 데 갈 때 입장료로 들어갈 때 보는 것은 좌우가 전부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를 제대로 보시려면 나올 때 볼 때 왼쪽 오른쪽이 정확한 건데 우리나라 모든 안내판들은 서양 관점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좌우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가 이상하게 빗나가는 거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정해졌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장수는 왼쪽이 높습니다. 좌회전이 우회전보다 높듯이 돌아가신 분의 문화재에서는 오른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서원은 문정공묘, 그게 죽은 사람, 사당을 제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엄택풍수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기 때문에 거기는 정확하게 유교예지가 맞는 겁니다. 강학당보다 그러니까 사당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고요. 그 뒤에 직방제가 일신제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맞고요. 학구제가 지락제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는 풍수 개념으로 앞뒤로는 유교예지가 그렇게 혼합된 절묘하게 혼합되는 가장 완벽한 배치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무질서하게 이렇게 말을 조심스럽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지에 보시면 달리 보이죠. 달리 보입니다. 자, 부석사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가면 여러분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제가 묶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은 보시면 전부 다를 보여주지 않죠. 끝이 안 보입니다. 그죠? 끝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그 다음 장면만 보여주게 돼 있죠. 보십시오. 이렇게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끝에 가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석자 지리체계가 축이 2개라는 겁니다. 축이 2개. 축이 2개가 있는 것이 보석사 가람 매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게 도솔봉을 하나는 바라보고 있다죠. 저게 도솔봉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는 앞에는 안산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부석사 가람 매치와 불교교리 보면 이렇게 관무량 수경에서 국분 만다라가 적용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화엄종의 십지보살에 의해서 10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부석사 가람 매치에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축선이 2개죠. 축선이 저 앞에 있는 게 안산입니다. 안산이 있고 여기가 아까 전에 도솔봉을 바라보고 있죠. 축선이 2개인데 저게 안산이 있기 때문에 부석사가 명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찰이 저렇게 안산이 없이 앞에 뭡니까 허벌판처럼 저렇게 뭡니까 중중무진 이렇게 그죠? 물결처럼 이렇게 앞에 경치가 좋은 사찰은 엄청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멋지구나 좋구나 그렇게 멋지구나 좋구나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산이 높으면 높은 데서 바라보면 전부 다 경치가 좋구나 거기서 끝나지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석사가 왜 유명하냐 이게 안산이 저렇게 주 불전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명산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런 봉화 몬수사입니다. 봉화 축수사죠. 몬수사 축수사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일직선상으로 돼 있죠. 여기도 정말 좋은 사찰입니까? 사찰인데 여기서 보시면 보십시오. 뒤에서 볼 때 그냥 물결처럼 흘러가죠. 이렇게 물결처럼 흘러가는 것은 그래서 축서사를 좋은 절인데 엑셀런트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사 같은데 위에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 그렇지만 도리사를 1등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에 포인트가 없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메인 빌딩이 있으면 그 앞에 그걸 받쳐주는 안산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안산이 멋지게도 부석사에서는 존재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석사가 이름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안산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십시오. 안산절이 보이죠? 저거. 요번에 발견했습니다.
이 야외 성당 뒤에서 보면 얘도 앞에 안산을 바라보고 있고 관음전에서 봐도 안산을 바라보고 있고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시면 사람들이 부수사는 못 봤는데 다시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 방문율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부석사에 대해서 이게 문화해설사들이나 시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강의하고 외국인에게는 어떻게 강의하고 선생님들에게는 어떻게 강의하고 그걸 전부 다 머릿속에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는데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 부석사하고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외국인들이 비교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석굴암 하면 미켈란젤로 다비드상하고 비교하듯이 저 파르테논 신전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외국의 파르테논 신전은 여러분들 그리스 가면 밑에 어떤 장수에서도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은 어떤 장소에 다 보이지만 위로 올라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미궁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찰은 밑에서는 절대로 전부 다를 보여주지 않죠.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맨 끝에 가서 문을 대웅전 문을 활짝 열면 그래 너 왔는데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이게 한국인과 외국인의 성격하고도 맞아떨어집니다. 외국인은 처음 만나면 뭔가 악수하고 뽀뽀하고 모든 거 다 하죠. 친한 척. 그렇지만 자기 본심은 전혀 안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영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 사귀기가. 그런데 한번 사귀버리면 내 간까지 다 빼주죠. 그게 건축물에 그대로 그죠? 반영됐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도 앞으로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 교종과 선종차철이죠. 교종은 이제 경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선종은 참선이죠. 교종사철은 왕정불 사상이니까 일단은 왕을 만들어 가려면 엄청 고생을 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에 가서 봐야 되는데 선종사철의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깨달으면 부처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평지 가면서 바로 앞에서 바로 끝이 보이죠. 바로 탑이 보이고 바로 웨이 빌딩이 보입니다. 이게 교종사철과 선종사철의 차이점입니다. 보십시오. 위에는 실상사고 남은 밑에는 작은 보림사입니다. 바로 들어가면 보십시오. 바로 보입니다. 바로. 이게 선종사철이고 위에는 교종사철이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안동 봉정사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부석사 모량수전과 관계돼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는데 앞으로 봉정사 가시거든.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요 뒤로 산신각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산신각 쪽으로 가시고 요 뒤로 가보시면 여기 뒤로 있죠. 여기 가보시고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보십시오. 여기 보이죠. 아까 전에 부석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부석사도 화엄사찰이고 봉정사도 화엄사찰. 턴을 보는 안목은 비슷하구나. 그죠? 이걸 느끼십니까? 보십시오. 저게 부석사하고 봉정사입니다. 그래, 턴을 정할 때 화엄정 사찰은 비슷비슷하구나. 이런 것들로 이제 확대 해석해서 우리 부석사를, 우리 소수소를 좀 지켜나갔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축대입니다. 부석삼에 가면 뭡니까? 거랭이 기법, 거랭이 기법에서 축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보랑사에도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많이 우려먹습니다. 거랭이 기법. 자연석 위에다가 인공석을 저렇게 깎아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다 하는데, 그죠? 자, 이게 경주에서 자랑하는 거랭이 기법입니다. 이게 우리 부석사 축대입니다. 정교하지 않습니까? 더 세밀하게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저게 경상도 북부지방의 석축산 방식이죠. 저게 경주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저는 자부심도 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주 보고 일단은 제가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리고 젊은이하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충고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영주가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 세 분 강의가 상당히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